안녕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정이죠. 죄책감.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듣고 나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세죠.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느끼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역할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파격적인 생각 일단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철학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죠. 아니, 사기꾼이 죄책감을 느끼면 자격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놀라운 주장의 논리를 따라가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이거 혹시 약하다는 신호일까? 하는 거죠. 이 철학에 따르면요, 죄책감은 도덕적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역할 수행에 실패했다라는 증거로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죄책감은 도덕적인 나침반이고 더 나은 행동을 하라는 신호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죄책감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져요. 이건 도덕 문제가 아니라 부적격의 신호라는 겁니다. 너 이 역할에 더는 안 맞아. 네 역할은 이제 끝났어. 라는 자연이 보내는 퇴장 명령 같은 거죠. 아까 그 죄책감 느끼는 사기꾼, 딱 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회는 스스로 악당을 만들어낸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좋아, 죄책감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고 치자. 그럼 세상의 나쁜 행동들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이 철학은요, 그 답을 개인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 바로 사회 구도 자체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대자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숲이나 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자연은 이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기가 살아남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역할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관점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에요. 이 사회라는 시스템이 영웅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악당 역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필요한 악당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사기꾼, 뇌물 받는 사람들 같은 역할들은요, 그 사람 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들 굶주리는 사회에서는 도둑이 생겨나기 쉽고 시스템이 허술하면 사기꾼이 판을 치겠죠. 결국 이 사람들은 사회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그렇다면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철학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냉혹한 경쟁사회, 정글이라고요. 이 경쟁사회의 유일한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이 정글에서는요, 일단 살아남고 내 자리를 확보하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이 세계관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편법을 쓰든 뇌물을 쓰든 어떤 방법으로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그 방법이 통하는 현실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죠. 적어도 더 나은 방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배부른 자의 양심. 만약 이 모든 게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심은 대체 어디에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 답이 아주 의외의 순간에 나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생존의 정글에서 양심이라는 감정은 정말 사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귀해 보이는 감정은 과연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되어야 비로소 싹 틀 수 있는 걸까요? 이 철학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배고픔이라는 건요,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양심이나 죄책감 같은 고차원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목표를 달성하고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양심이라는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배부른 자의 양심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양심을 다시 정의해 볼게요. 이 관점에서 양심은 도덕적으로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봐, 너는 이 역할로 충분히 성공했어.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내면에서 울리는 자연스러운 졸업 알람 같은 거예요. 즉, 죄책감이란 현재의 나를 끝내고 진화하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철학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 어쩌면 그게 그냥 공허한 외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 받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도 뇌물이 통하는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그 자리는 그냥 다른 누군가가 채울 뿐이죠. 이 철학은 말합니다. 시스템은 그게 필요한 동안에는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는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실력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째, 뇌물 같은 낡은 방식이 통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누군가가 뇌물 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셋째, 이 새롭고 우월한 방식이 낡은 방식을 시장에서 완전히 이겨버리죠. 결국 넷째, 낡은 시스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변화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더 뛰어난 실력이 낡은 판을 깨부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은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한 시대가 끝났고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진화의 신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덕이란 배가 고프든 부르든 상관없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원칙일까요? 아니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배가 부른 뒤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